압도적 재미 매불쇼. 자, 그러면 굉장히 다룰 때마다 좀 부담이 있는 그런 아이템이죠. 네. 종교. 이건 근데 안 다룰 수가 없어요. 요새 시사 이슈를 다루면 다 종교입니다. 다죠, 다. 통일교, 신천지 지금 난리. 어떻게 하다가 대한민국이 이 지경까지 됐나 싶어요. 다뤄야 됩니다. 지금 갑니다. 종교. 지난번 종교 특집에 나와서 그야말로 홈런을 치고 돌아가신 분입니다. 변상욱 대기자님, 존경의 박수로 맞이합니다. 근데 여기 올 때마다 정말 재밌는 게요. 네. 저 생방송으로 광고를 바로 옆에서 다른 옆에서 사람이 봅니다. 때리는 거. 네. 이걸 이제 1970년 80년대 애드라이브라고 그러니까 애드라이브 라이브로 광고를 친다라고 했는데 한 번도 하고 싶었는데 방송법 때문에 해본 적이 없는 건데 방송법 때문에. 안 속으려고 작심하고 보는데도 넘어가네요. 아니 속이는 게 아니에요. 저 대기자님, 속이는 게 아닙니다. 속다니요. 대기자님, 우리를 마치 사이비치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속이는 거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예. 진짜 맛있어요. 좀 드려보세요. 좋은 제품을 소개해드리는 겁니다. 이거 참 저희가 진짜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는데 맞습니다. 그걸 또 그렇게 하십니다. 사이비 광고 아니고요. 고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종교 이슈 있을 때마다 저희가 이분에게 저희가 부탁을 드리고 있죠. 예. 조미듬 목사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제가 다른 코너 준비할 게 많아서 오늘 뭐 하시는지 아예 모르고 왔어요. 아마 뭐 들어도 모를 거예요. 그래. 예. 근데 이 종교가 제일 어려워요. 왜냐하면 저희가 아예 모르는 영역이니까 굉장히 취약하니까 아주 천천히 아주 쉽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부터 할까요? 통일교에 대해서 통일교. 최근에 계속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 예. 사람들이 잘 아직 이해를 못하시는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네, 되겠습니다. 그래요? 예. 통일교가 뭐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가와 왜 이렇게 로비를 갖다가 긴박하게 해야 되는가는 가까운 데 있는 이유들을 찾으면 이제 신문에 다 있는 거고 신문 기사에 뭔 이유를 찾으면 좀 길어지는데 네. 통일교의 최종 목표는 천주 평화통일국을 지구촌에 건설하는 겁니다. 천주. 천주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되겠죠. 천주. 평화통일국. 통일국. 평화. 그러니까 세상이 한 나라로 묶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 UN을 UDF인가요? 네. 뭐 바꿔가지고 UN처럼 통일교가 관장하는 세계 지배 기구를 만들고 그 안에 코드 넘버들이 나라마다 다 있어요. 미국 1번, 1번, 2번 뭐 해갖고 나라들을 쫙 마치 올림픽에 참여하는 것처럼 코드 넘버를 가지고 다 모여서 그걸 갖다 다 통일교가 관리를 하게 되는 건데 대한민국은 코드 넘버가 몇 번이냐?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태어나신 모국이니까 메시아의 나라. 그거는 조금 응원하게 돼. 그거는 조금 응원하게 돼. 그러니까 통일교는 천주 평화 통일국이라고 하는 세계 일국 체제를 통일교가 관장하도록 해서 만들어 나가는데 그러려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어떤 게 방해물이냐면 첫째 국가. 다들 애국심을 따로따로 갖고 있어요. 일본은 일본대로, 한국은 그렇겠죠. 한국대로, 네네네. 중국은 중국뽕대로. 그러니까 이 국가의 경계를 허물어야 되는 것. 부족 간의 경계. 그다음에 특히 종교의 경계를 허물어야 돼요. 지금도 이슬람과 유대교, 이슬람과 기독교 이렇게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의 이 경계를 허물어야 돼요. 그래서 그럼 허무는 방법이 뭐냐? 이스라엘 사람하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강제로 결혼시켜 버리는 거지. 와, 그래서 결혼 합동 결혼식이 합동 결혼식을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가능한 한 이게 결혼시킨다고 바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데 시간을 갖고 기다리면 그 사람들의 아들, 딸들 세대에 가서는 합쳐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가면 엄청 쉬워요. 근데 또 하나는 가능한 한 원수 나라끼리 결혼을 시켜야 돼. 한국 사람은 일본 사람하고 그런 식으로. 실제 그래요, 실제. 그래서 통일교의 맨 처음에 이름은 통일신령협회지만 두 번째 이름과 지금의 이름은 세계 평화를 위한 참 가정 연합입니다. 이런 가정들이 전 세계에 퍼지면
그냥 통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전 세계가 어쩔 수 없이. 왜냐하면 섞인 핏줄이라 이제 국가도 뚜렷지 않고, 그렇죠. 인종도 뚜렷하지 않고, 그렇죠, 막 그렇죠. 섞여 버렸고. 예. 다만 결혼식은 다 통일교 밑에서 했으니까 주례 선생님 말씀을 따르다면 세계는 평화롭게 통일되는 거죠. 야, 이거 참 잘 만들었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뛰어다니면서 그 나라의 개발 사업에 뛰어들고 어떨 때는 반공이라는 기치, 승공 기치를 내걸고 박정희, 전두환이라고 하는 독재자의 신임을 얻는데 그 신임을 가지고 오히려 북한에 가서는 김일성을 만나가지고 김일성한테 사업을 따내오고 이것이 왜 가능하냐 하면 야, 바로 그러한 세계를 하나의 국가로 묶어야 된다는 기본적인 이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거를 누가 완성한 거예요? 이제 그게 문선명이에요? 문선명 이제 작고하신 문선명 총재가 이 기틀을 잡았고 와, 그래. 한학사 총재가 그 부인이 이제 이 뒤를 이어서 그걸 이제 밀고 나가는데 한학자 총재 같은 경우는 자기의 남편과 자기의 고향이 평양 쪽이니까 어떻게든 남북 대화를 빨리 트고 남북 간의 교류를 확장시키면서 대북 사업을 일으키려고 하고 갈라져 나간 세 번째 아들은 세계 평화를 기치로 내걸고 평화 사업 또는 언론 사업, 문화 사업 쪽을 신경을 쓰는 거고 예. 엄마하고 형하고 싸우고 있는 네 번째 아들과 일곱 번째 아들은 그것보다는 좀 더 강렬한 보수 우익 반공과 그다음에 이제 무기 같은 무기 사업도 하고 등등등. 아니 그 이름은 참 가정연합인데 거의 콩가루지. 자기네들은 또 엄청 싸우네. 이걸 조금 정리를 하면 예. 그 이름에 원래 정체성이 있는 거거든요. 예, 예. 그렇죠. 세계 평화 통일 가정 연합 이렇게 이름이 돼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세계를 통일하는 그래서 평화로운 가정을 이루는 그래서 합동 결혼식이라는 게 그 사람들한테는 하나의 구원 의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선명 그리고 한학자를 참 부모님이라고 부르니까 재밌네. 참 부모 아래 한 가정. 그래서 혹시 길을 가시다 보면은 사실 세계 평화 통일 가정 연합 이런 식으로 다 안 적혀 있거든요. 가정교회라고 적혀 있어요. 가정교회라고 예, 적혀 있어. 예. 이런 걸 가정교회라고 많이 적혀 알려주셔야 있어서. 돼. 가정교회. 그래서 가정교회. 길 가시다 보면은 네. 가정교회라고 적혀 있고 그 앞에 조그만하게 세계 평화 통일 가정 연합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바깥에 이걸 다 걸 수 없으니까 가정교회라고 써놓기 때문에 그런 이름들은 조금 기억해 놓으시면 그러면 가정교회라고 간판단 교회가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 규모가 커요? 보통 상가에 사는 경우도 있고 큰 데도 있고 큰 단독 데도 건물을 가지고 있는 데도 있고 네. 그러니까 딱 봤을 때는 뭐 되게 이질감이 있거나 이상해 보이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단독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 같은 경우는 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라는 글자가 좀 눈에 쉽게 띄어요. 예. 근데 상가들 같은 경우는 바깥에 글귀를 간판을 크게 달아놓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정교회라는 이름을 보통 많이 쓰는 거죠. 네. 그래서 세계 평화 통일 가정 연합 이렇게 돼 있으면 어머니 쪽은 가정을 자꾸 생각을 하는 거고 갈라져 나간 아들들은 그것보다는 평화를 평화. 기치로 내걸고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돈을 벌기 위한 사업을 하든지 사업 쪽에 신경을 쓰는 거고 그다음에 총재를 둘러싼 그 어머니를 둘러싼 비서진 실세진들은 예. 사업 쪽에 관심이 많죠. 왜냐하면 아들들이 또 언제 치고 들어올지 몰라. 지금은 쫓겨났지만 왜냐하면 혈통으로 이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늘 불안해하죠 서로들. 그러니까 아들들 입장에서는 어머니 옆에 있는 측근들을 빨리 몰아내야 되고 어머니 옆에 측근들은 아들들이 들어오는 걸 방어해야 되고 이런 갈등 속에서 이제 통일교가 흘러가니까 어려움이 많은 거죠. 누구에게나 이렇게 다 아픔이 있는 거예요. 이걸 종교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죠. 지난번에 설명을 들었는데 또 까먹었는데 윤영호는 누구 편이라고 했죠? 윤영호는 정확하게 통일교회 2인자 노릇을 하다가 2023년 5월에 실각합니다. 그러면 2인자 노릇했을 때는 한학자 편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한학자 편이죠. 한학자. 왜냐하면 2인자 노릇을 하던 한학자. 그 윤영호의 사수가 세 번째 아들한테로 넘어갑니다. 같이 나가버립니다. 통일교를. 그래가지고 그 자리가 비고 이제 비서실장을 하면서 자기가 비서실 총무국장이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비서실 총무국장을 하면서 한학자 총재의 최측근으로서 2인자 노릇을 하죠. 근데 이제 문제는 천원궁이라고 하는 커다란 천정궁. 뭐 궁전을 갖다 이제 가평에 짓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2017년쯤에 통일교회 재정 담당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고발장을 제출해요. 검찰에. 2,200억 원이 사라졌다. 궁전을 짓는데 설계 변경이 계속 되고 설계 변경에 따라서 돈이 계속 들어간다고 하는데 돈은 지불을 했는데 어디가 설계 변경이 됐는지 당시에 실체가 없다. 그래서 이제 고발장이 접수되고
그게 검찰로 넘어가서 검찰이 수사를 하는데 네. 불기소 처분으로 끝납니다. 요 옆에 있는 서부지검. 아 그래요. 근데 이 사람도 끈질기지 고등법원에 제한걸 했어요. 우와. 처벌해 달라고. 고등법원이 안 받으려니까 대법원에 제한 걸 또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통일교에 적을 둔 상태에서 계속 한 거예요? 나왔죠. 탈퇴를 하고 나온 다음에 탈퇴해갖고. 예. 그래서 대법원이 갑자기 재수사를 해야 되겠다. 이거 오. 수사를 할 수 있는 사항이다. 우와. 라고 서부지검에 돌려보냅니다. 네. 근데 그러면서 검찰총장이 윤석열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서부지검에서 끝. 아. 하여튼 마지막 마무리는 윤석열이야. 이렇게 되는데 그 이제 그 인과관계가 어쩌면 이번에 이제 그 돈을 이제 추적해 가면서 누가 얼마를 왜 떼먹었는지에 대해서 수사를 하다가 나올 가능성도 있는 거고 그때 윤석열뿐만 아니라 여당이든 또는 야당이든 정치권에 어떤 로비가 있었는지가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되게 이제 조심스럽게 쳐다보고 있는 것이고 간단치가 않네. 그게 2,200억 원이고요. 2,200억으로 돼 있죠. 와. 야, 그러니까 그 단위가 굉장하네요. 그 책임을 지고 윤영호는 물러났는데 자리에서 떨어져 나갔는데 이걸 되살려내려니까 큰 건수를 성공시켜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개발이라든가 뭐 YTN 인수는 어머니가 하던 건 아니고 세 번째 아들이 원했던 YTN 건데 인수. 물론 실패로 끝났습니다만 그쪽 일이라든가 각종 행사에 장관들을 뭐 초빙하는 문제라든가 DMZ 안에다가 이제 유엔의 제5사무국을 유치하는 문제라든가 그러니까 윤영호가 재신임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뛰었던 흔적이 지금 나오는 거군요. 그리고 그 한학자 총재 옆에서 비서진으로서 자기의 뒤를 이어서 실세가 되어 있는 인간들을 처단하려면 무슨 방법을 써야 될까 이것도 고민한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흘러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라스베이거스 가서 이게 네, 600억. 600억을 네, 땡겼다는 도박판에 가서 그게 아들 쪽에서 공격하려고 흘린 건지 윤영호가 측근들을 다시 제거하고 자기가 들어가려고 흘린 건지 이런 것들이 이제 명확시 하는 거죠. 네. 근데 한학자가 실제로 그 600억의 도박을 한 거는 맞아요? 12명이 같이 갔을 겁니다 아마. 혼자 한 건 아니고 12명인가 같이 가서 땡겼는데 잘 안 돼. 아니 근데 그 와중에 그또 도박을 좋아했어? 그건 사실은 사실은 영화 같아. 일본에서 한국을 되게 싫어하는 잡지 중에 하나인 주간 문춘이라는 곳에서 맨 처음에 그 고발 기사를 냈어요. 그러니까 통일교에서 주간 문춘 쪽으로 누군가가 흘렸어요. 그걸 주간 문춘이 받아쓰고 나중에 이제 국내 언론들이 받아쓴 겁니다만은 그런 사연들이 이제 복잡하게 얽힌다. 종교는 하나님한테 잘 봐달라고 기도만 하는 곳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하셔야 될 겁니다. 네. 엄청 복잡하네. 이게 무슨 종교가 이렇게 스펙타클한가 싶어요. 빼먹는데 생츄리 교회를 설명을 드려야 뭐 그거는 갈라져 나가서 지금 네. 미국에서 활동을 하니까 어디요? 네 번째 아들이 만든 교회는 생츄어리 교회라고 하는데 네. 총을 들고 예배를 보죠. 아. 유명한 아마 일화가 이제 남아 있으니까 사진 찾으면 바로 예, 그 나오고. 사진 제가 본 것 같아요. 예. 예. 기관총 들고 이제 예배를 참석하죠. 합동 결혼식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실탄을 머리에 써요. 이렇게 관으로. 근데 본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의 그날 같은 경우는 학교의 전체가 다 휴교령이 내려지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건 넷째 아들. 넷째 아들. 넷째. 근데 그 일곱째. 아들. 일곱째. 넷째와 일곱째가 한 편이니까 넷째 일곱째는 한 편인데. 종교는 일곱째 아들이 중심으로 감당하고 가져가는 거거든요. 사업은 넷째가 주로 네, 하고. 네. 사업은 그거는 규모가 꽤 돼요. 그래도. 작진 않죠. 작진 그래요? 않고 그리고 워낙 갈라진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쪽이 사업들을 많이 해요. 뭐 총기 관련된 예. 사업들도 하고. 아니, 그러면은- 권총 만드는 회사를 갖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궁금한 게 그 아들들이 어찌됐든 간에 그 교세를 다 확장하는 것 같은데 예. 원래 있던 통일교의 기반을 두고서 확장해 나간 거예요? 아니면은 아예 그냥 처음부터 그렇게 갈라져 나가게 된 계기가 뭐냐면 어쨌든 네. 종교는 교리라고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네. 문선명이 살아 있을 때는 한학자는 사실상 자기를 그렇게 많이 신격화했던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문선명 사망하고 난 이후에 기존의 통일교 교리에 없던 자기를 신격화하는 교리를 마구잡이로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학자 네. 총재가 네, 네. 네. 그러니까 신도들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실제로 최측근 통일교 문선명 때부터 같이 했던 최측근들조차 이거 아니지 않냐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종교라고 하는 것은 그게 황당하든 아니든 그 사람들한테는 교리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교리적 해석이 달라지기 시작하면은 분열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학자가 자기가 뭐라 그랬냐면 뭐
자기가 6,000년 만에 태어난 독생녀라 그러고 막 죄가 없다고 막 이상한 얘기를 막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적으로 칠남 입장에선 자기가 가져가야 되는데 엄마가 채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와야 되는데 엄마가 채갔으니까 엄마가 마음에 안 들죠. 근데 여기서 대화로 끝냈어야 되는데 공격을 시작하죠. 사탄의 핏줄이다, 음녀다, 바벨론이다, 막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러면서 갈라지기 시작하고 신도들 입장에서는 교리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네, 저거는 아닌 거네라고 하면서 교리적인 어떤 부분들이 시작이 돼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불법적인 요소들이나 나오면은 자연스럽게 제가 갈라지죠. 지난번 시간에 최욱 선생이 도대체 거기 아들 딸이 몇 명입니까라고 물어갖고 이게 사건의 본질하고 관계가 없어서 그냥 적당히 넘어갔는데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17명까지는 세워봤습니다. 그다음 예예 왜 이렇게 많아? 17명 하면 손주까지 하면 지금 한 40몇 명 손주가 남아 있을 거고 근데 한학자 총재하고의 사이에서는 14명이 맞을 겁니다. 14명. 근데 첫 번째 아들은 마약하고 폭력 때문에 일찌감치 또 말썽을 피고 제껴졌다가 사망했고 둘째 아들 교통사고로 네, 뭐 자녀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한학자 총재가 낳은 자녀도 14 14명이에요? 네, 많이 낳았어요. 많이 낳았네. 네. 그리고 3남이 물려받으면 되는데 1, 2 끝났으니까 네. 다들 죽었으니까 3남은 종교의 그 틀을 벗고 이제 확실하게 사업합시다라는 쪽. 그래서 교리하고 별로 이렇게 친하지 않았고 결국 똑똑하고 영민한 7번 일곱 7남이 이제 물려받기로 돼 있었는데 이걸 엄마가 채갔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통일교라는 이름은 내가 가져야 된다는 상표권 분쟁부터 시작할 거 한 소송이 30건 정도. 소송 엄청 많습니다. 네. 여전히 진행되는 소송들도 있고. 네. 저는 뭐 배다른 형제가 많은가 했더니 그게 아니고 아니요. 엄청났네. 많이 나왔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일교를 모토로 한 이제 통일교를 벤치마킹해서 만들어진 게 신천지예요, 사실은. 네. 통일교가 모델로 만든 게 신천지야? 통일교를 모델로 해서 오, 재밌네. 만들어진 게 신천지죠. 왜냐하면 그래요? 신천지 같은 경우도 어쨌든 통일교가 자신들의 완전한 벤치마킹이 돼서 전 세계 종교를 통합해서 신천지로 만들겠다라는 그렇죠. 기치를 내세우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평화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평에도 보면 그 근처에 만들어져 있어요. 그 신천지 별장이나 이런 것들이 다 그거 보고 만들어졌고 실제로 그럼 이만희는 통일교에서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에요? 정확하게 설명을 하면 와, 이거 처음 듣네. 대한민국에 이제 기독교가 외국에서 들어왔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에 있던 각종 이제 무속이라든가 전통 전래 신앙들하고 좀 막 엉키면서 축소되죠. 뭐 희한한 변종 바리에이션이 생깁니다. 네. 그 중에 가장 큰 게 신앙촌이라고 혹시 들어보시면 모르겠습니다. 전도관 신앙촌. 지금 야구르트 런 나오는데 예. 신앙촌 상회 있고 예. 그거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옷도 팔고 간장도 팔고 하는 어릴 때 저도 그 간장으로 컸습니다만은 아무튼 신앙촌 또 하나가 종교 집단인가요? 예, 예, 예. 신앙촌. 그다음에 문선명의 통일교 이 두 개의 큰 흐름이 이제 시작이 되죠. 예. 1950년대 들어서 대한민국의 그 기독교에서 갈라져 나온 이단 사이비 중에 이 두 개의 흐름이 이제 주된 흐름이 되는 거죠. 대형화의 시작. 예. 근데 이제 이만이라고 하는 신천지 교주는 네. 전도관 신앙촌의 박태선. 예, 박태선 밑에 있다가 박태선의 제자들하고 가까이 지내다가 그 깨져요. 뭐 별별 사건이 많고 네. 뭐 횡령, 비리, 폭력, 강간 뭐 이런 것 때문에. 네. 그러면서 떨어져 나와 가지고 장막성전이라고 하는 데를 잠깐 다니다가 그다음에 백만봉 밑으로 갔다가 독립해 나오는데 독립해 나오는 그 과정에서 방랑객이 됩니다. 갈 데가 없잖아요. 계속 갔다가는 깨지고 갔다가는 깨지고 또 쫓겨나오고 하니까 네네. 그러다가 통일교 사람들을 만나죠. 통일교 사람들과 함께 유랑하면서 네. 거기서 이제 통일교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배운 것들과 그때 만났던 사람 중에 아마 김건남이라는 사람인데 통일교에서 꽤나 그래도 좀 행세께나 하던 사람들하고 같이 만나가지고 신천지를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신천지의 첫 번째 교리서 이름이 신탄. 신탄은 통일교 출신인 김건남 씨가 주로 썼고 이만희 씨가 쓴 게 아니죠. 그래서
교리가 지금 조미돈 목사가 설명한 대로 상당 부분 통일교하고 닮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천지의 교리적 뼈대 자체가 통일교에서 나온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교리적 뼈대부터 시작해서 행동하는 어떤 습성 그리고 통일교가 이 사회에 자리 잡기 위해서 사실 했던 그런 패턴들을 예. 신천지가 거의 그대로 따라가고 네.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신천지는 그걸 넘어서서 네. 이제 교회 안으로까지 들어와서 네. 사람들 막 빼오고 네, 너무 무법하고 불법한 행위들을 대놓고 많이 했어요. 네, 탈퇴자들을 폭행한다거나 네. 아니면 심지어 뭐 저도 사진 하나 보내드리겠는데 피해자들 피해자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차량의 위치 추적기를 부탁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무법하고 불법하고 초법적인 이 위치 추적기 사진이거든요. 와, 그러니까 이 위치 추적기를 누가 누구에게 다는 거예요? 신천지 신도들이 자기들이 감시할 피해자들 탈퇴자들 차량에다가 부착을 한 거죠. 탈퇴자. 네, 피해자 탈퇴자. 그러니까 피해자라 하면 자기 가족이 신천지에 빠져 있어서 우리 가족 돌려주시오라고 하면서 신천지 앞에서 시위를 하고 하잖아요. 예. 그럼 그런 사람들 동선을 미리 다 따는 거예요. 대처를 하기 위해서. 그러려면 이런 위치 추적기를 부착해서 이거는 뭐 조직적으로 했으니까 여러 처벌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통일교보다는 조금 더 우리 사회, 우리 삶에 가까이서 문제를 너무 많이 일으켰던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까지 들어와서 사람들을 빼가다 보니까 한국 교회는 자연스럽게 신천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을 했던 거죠. 네. 그래서 교회 앞에 보면 그러니까 신천지 못 들어오게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네. 신천지 그런 거죠. 같은 경우 지금 설명한 대로 국기가 따로 있어요. 대한민국이 조국이 아닙니다. 신천지는 네, 신천지는 국기, 국가, 그 연원이 따로 있죠. 네, 신천지의 연도를 따로 쓰고 통일교도 통일교 연도를 따로 쓰고. 우리 예를 들면 서기 2025년이잖아요. 그러면 일본 같으면 소화 몇 년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아, 그게 달라요? 그렇죠? 예, 신천지는 신천기. 몇 년 이렇게 쓰고 네. 통일교는 통일교대로. 그 신천기 원년이 언제인데요? 자기들은 1984년이라고 주장은 해요. 84년. 예, 주장은 하는데 사실 80년대부터를 뿌리로 좀 봐야 되고 시작은 1984년 정도로 봐야 됩니다. 예. 네. 그러고 재밌네. 또 하나를 이제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재밌네. 아니 난 너무 재밌네. 아니 나는 도대체 근데 저는 나중에 깜짝- 체육교 하나 만들면 잘 될 거야. 아니 저는 신천지가 그렇게 규모가 큰 건 줄은 몰랐어요. 커요. 근데 네. 그 무슨 체육 대회인가 하는 네. 영상을 보고 뭐 그때 5만, 저는 7만. 진짜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단 사이비 종교의 특징은 기성 종교라든가 기성 사회로부터 이게 배척당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끼리 막 쑥덕쑥덕해서 만든 거니까. 네. 그러니까 누가 그걸 받아주겠어요. 어. 우리는 공자, 맹자 적어도 이 정도는 되거나 소크라테스 정도는 돼야 받아주는 건데 네. 아무도 안 받아주고 배척당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자급자족형 신앙 공동체를 조그맣게 만들어서 계룡산이라든가 뭐 태백산에 들어가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모여갖고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네. 두 개의 집단은 여기서 벗어난 거죠. 통일교는 이걸 기업 집단으로 바꿔요. 미국에 가서 간의 수공업으로 시작해서 그다음에 무역, 그다음에 해산물 재료 공급업체.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웬만한 한국 교민들이 운영하는 스시집, 횟집은 다 통일교로부터 공급을 받습니다. 재료들. 엄청나게 큰 회사입니다. 주로 현재 진행형이에요? 네, 지금 셋째 아들이 맡고 와, 있는. 그 사업 수완이 좋네. 아니 그러니까 일찌감치 1970년대에 미국으로 72년도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사업을 일궈갖고 한국에선 쫓겨났지만 미국, 남미 이쪽에서 커가지고 한국으로 다시 들어온 거예요. 와. 그렇게 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기업형으로 커진 거죠. 왜냐하면 통일교는 사이비 종교를 만들어봤자 오래 못 가는 걸 대충 감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을 일구면 기업은 이익을 계속 내면서 굴러가면 되니까 거대한 기업 그룹이 거의 100개 가까이는 될 겁니다. 네, 엄청나게 많습니다. 상장 회사도 있고 하니까. 와, 상장 회사가 있어요? 네, 통일교에? 네, 있죠. 네. 당장 뭐 일화 맥콜부터 시작을 해서 맥콜. 평화자동차, 통일중공업 이거만 해도 엄청나잖아요. 크기가. 그리고 이제 신천지는 신천지는? 기업을 읽을 줄 알았는데 기업을 안 읽고 조직력을 활용해서 교회로 들어가서 교인을 계속 크게 세게 빼오면 되니까 교회를 M&A 하여 그냥 먹어치우는 쪽으로. 그러니까 두 개의 그룹이 이상 약간 변이를 보인 거죠. 하나는 기업 그룹, 하나는 남의 종교에 가서 빼오기 이렇게. 그래서 교회 가면 그렇게 신천 조심하라고 예. 계속 목사님이 그러시고. 그러니까 두 개의 부류는 한국 사회에서 전혀 다른 형태의 어떤 기업 형태 또는 빼오기 형태로 성장한. 그 이단 규모는 어디가 더 커요? 일단 한국에서 기준으로. 이게 신천지가 크지 않나? 신천지가 큰가? 교인이?
알 수 없는 게 알 수가 없어요. 통일교 자체의 발표는 한국이 150만, 일본이 한 350만, 전 세계 1천만라고 자기는 주장을 통일교 해요. 주장은. 그러긴 사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죠. 그다음에 이것저것 하면서 나오는 통계 보면 한국에 한 30만, 일본에 한 5, 60만 뭐 이런 식으로 태국에 10만, 미국에 10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아들들이 또 뻥이다. 쫓겨나면서 한 말을 뻥이다. 실제로 헌금 꼬박꼬박 정기적으로 내는 사람 다 이렇게 따지면 한 3만 뗄까 뭐 이렇게 하고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실체가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교세로 치면 신천지 같은 경우가 코로나 전 같은 경우가 최대 많이 잡았을 때 한 20에서 25만 정도, 25까지. 조금 더 잡으면 30명까지도 보는데 사실 신천지 그 내용 이 사람들은 특정한 기간 동안에 교육기관이 있어요. 교육기간 한 6에서 8개월 정도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신천지 신도로 인정을 안 해줘요. 근데 그 교육생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교육생들을 제외하고 나면 한 20만 이상 정도로 보는 거죠. 그럼 신천지는 뭐라고 적혀 있어요? 교회에.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이라고 공식 명칭으로 적혀 있는 곳은 별로 없습니다. 네. 별로 없고 기존의 교단 마크들을 도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대한예수교 장로의 이름을 붙여놓는다거나 그럼 모르네요. 이걸 우리는. 소위 말하는 위장교회라고 부르는 전혀 거죠. 모르죠. 알 수가 없네요. 예. 그러니까 정통 기독교 교단들도 꽤 많잖아요. 예. 그 중에서 큰 몇 개 교단의 엠블럼을 갖다가 외우신다면 그 엠블렘이 있나 보시면은 없구나. 그러면 이제 뭔가 좀 여기는 좀 약간 그거 좀 빼놔야겠는데 쉽지 엠블렘을 않은데. 외우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일반인들은 안 봐요, 쉽지도 다 않고 엠블럼을. 그리고 네. 기존 교단 로고를 도용을 해요. 도용을 해서 쓰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진짜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에 진짜 군소 조직의 무인가 신학원들이 되게 많거든요. 무인가 신학원. 그러니까 가서 막 돈 주고 안수증 가져오는 그런 곳들이 많아요. 신천지가 조직적으로 그런 데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안수증들을 가져오고 실제로 자기가 진짜 목사인 것처럼 무인가 신학원이지만 내가 신학원 나왔어라고 하면서 교단 마크를 도용하거나 대한예수교 장로에 붙이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교회를 운영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겉으로는 사실상 분별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신천지도 또 아픔이 있어요. 왜 이렇게 아니, 왜 이렇게 자꾸 아련하게 이렇게 말씀을 오래 취재하다 보면 동화돼 가는 게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왜 이렇게 안쓰러워해요? 신천지에서 도망쳐 나오거나 신천지를 깨고 나와가지고 독립한 사업체들이 또 많습니다. 아류. 창업한 사람들이 거기서 나와서 만든 또 창업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뭐예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우리가 알 만한 게 있나? 이만희의 신천지는 장막성전이라는 곳에서 뛰쳐나와가지고 창업한 거거든요. 네. 그때 이제 무지개 장막, 증거 장막, 신천지 장막 또 하나가 뭐 기타 등등 되게 많습니다. 성남 네. 장막인가 해서 4개 정도가 있었고 그 중에 이제 성공한 거는 이 신천지 장막밖에 없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떨어져 나간 게 글쎄 30개까지는 제가 10년 전에 그 신천지에서 이탈해서 자기가 교주가 돼서 새롭게 차린 사람들을 신천지에서 명단을 관리를 했어요. 그 이름이 뭐냐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명단이었어요. 신천지 입장에선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적군인 거예요. 그때 당시 10년 전에 확인했을 때 그 명단 한 20개 이상 있었으니까 여기서 제일 가까운 데가 코로나 이후로는 뭐 업데이트가 안 돼서 잘 모르겠는데 가까운 데가 여기 이화여대 앞에 이화여대 있고 이화여대 앞에 나름의 몇십 명의 교세를 가지고 활동했던 제일 가까운 데 뭐 거기 있었고 이름들은 다 있습니다. 몇십 명? 백땡땡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신땡땡이 있고 큰 데는 없나 보네. 근데 이제 그게 문제가 뭐냐면 크지는 않는데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피해 사례는 비슷하다는 거죠. 피해 정도는 그렇죠. 한 사람이 피해를 당하면 그 정도는 비슷한 거고 둘째는 이만희 사후에 이제 사실 이득을 본 사람들은 그 아류들인 거죠. 그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만희가 어쨌든 이만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라고 믿고 있는데 네. 이만희가 죽게 되면 신천지에 뭔가 문제가 생긴가 보다라고 신도들도 생각을 하겠죠. 그럼 이탈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단체를 이탈을 하면 정상적인 단체로 돌아올 거야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네. 대부분 그 아류들은 지금 그때를 기다리면서 네. 교세를 키울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사실 그렇게 분파가 만들어져 버리면 대책하는 건 사실상 거의 힘들어집니다. 네. 아니 그 신천지가 한 뭐 20만이라고 치면 그분들은 진짜 전원 다 이만희는 죽지 않을 거라고 믿어요? 신천지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뭐냐? 네. 1990년도에 들어간 신천지 신도와 네. 2000년대에 들어간 신천지 신도가 네. 교리를 다르게 알고 다르게 있습니다. 알고 있죠. 네, 그때 조금씩 바꿔요. 왜냐하면 이제 죽을 때 돼가니까 벌써 몇 년 전부터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뭐 하나님이 죽으라면 죽을 수도 있다. 바꿨구나. 네, 그러니까 오랫동안 조금씩 바꾸는 거죠. 아까 유연해. 장막성전에서 다들 깨져 나오면서 4개의 장막성전이 이제
스타트업 기업으로 출범을 했는데 그중에 신천지, 무지개, 성남, 증거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면 신천지만 왜 성공을 했냐 하면 네. 대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겁을 주면서 헌금을 뜯어내려면 종말론을 내세워요. 지구가 언제쯤 멸망? 그렇지. 그렇죠. 재산이 무슨 필요가 있냐? 그렇지. 예? 설득력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웃고 즐기다 보면 그 날짜가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 날짜가 휙 지나가 버려요. 아, 그럼 끝나요? 세상에 아무 일도 없어. 그러면 사람들이 술렁술렁하면서 깨지는 거예요. 거기 이탈하죠, 깨져. 그러면. 거기 그래서 깨져. 신천지는 이걸 성적순으로 바꾸는 거예요. 성적? 성적순으로. 날짜가 아니고 날짜를 못 바꾸면 깨지니까 나중에 성적순. 돈을 많이 내고 딴 데 가서 많이 끌고 오고 아. 집회에 열심히 참석하고 가라는 데 가서 열심히 일하고 그러면 이제 오래 사는 걸로. 그 점수를 매겨갖고 그걸 성적순으로 해서 관리를 하는 거죠. 아. 그래서 성경에 보면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있잖아요. 그게 원래 이제 물리적 숫자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처음 얘기했던 게 신천지 신도 14만 4천 명이 채워지면 자기들도 사실 그만큼 커질지 몰랐겠죠. 몰랐지. 그러니까 맨 12만 처음에는 목표. 맨 처음에는 몇십 명이었습니다. 근데 12만이 갑자기 넘어가니까 자기도 얼마나 긴장했겠어. 이걸 어떻게 그렇지. 바꿔야 되냐? 그럼 바꾸는 방법은 되게 단순합니다. 아 진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14만 4천 뭐 아니면 집 12개의 어떤 지부가 있으니까 지파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렇지. 집합의 14만 4천 이렇게 바꾸면 되니까 정당으로 치면은 정회원 또는 내지는 대의원. 대의원들이나 또는 권리당원. 권리당원들로 14만 4천. 네. 은행당원은 안 돼. 아주 계속해서 애드립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 종교에 관심을 갖는 것은 대한민국 유력한 정치인들이 그렇죠. 이름이 네. 이 종교에서 자꾸만 거론된다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교인과의 유착관계. 권성동이는 근데 선거를 치르려면 돈과 조직력과 동원이 필요한데 네. 정치인들로서는 교주나 각 지역 집화장들의 이름으로 지시가 내려가면 우르르 모여가지고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은 종교인들밖에 없어요. 뭐 하다못해 저 장경 저 누구죠? 저 전광훈 전광훈. 예, 그런 사람들 봐도 그렇고 소년부를 봐도 그렇고 사람을 동원하는 능력이라든가 그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충성도가 이게 보통 당원들하고도 비교가 안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완전 진성 당원들의 수준으로 올라가 예. 있잖아요. 네. 그 정치는 항상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데 다만 이제 이쪽 종교 집단 입장에서는 아까 통일교회 그렇고 신천지도 그렇지만 뭔가 정상적으로 한국의 교회로서 인정을 못 받으니까 편법적으로 살아남든지 아니면 제도적으로 자기네가 배척당하거나 차별당하지 않는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네. 그런 걸 만들려면 이제 정치의 힘이 필요하죠. 그렇지. 쉽게 얘기하면 내가 이제 양천구에 삽니다. 양천구청장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 어느 종교 집단에서 한 5만 명만 주민등록을 아유. 이전해 달라고 그랬고 꼬우면 그럼 당선이지. 나 아는 사람들과 내 조직, 당이 준비한 조직, 거기다가 종교 쪽에서 건너온 조직 몇만 그렇죠. 이렇게 하면 뭐 구청장 정도는 상당히 쉬운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치인들한테는 눈에 팍 띄는 거고 예. 종교는 종교 입장대로 자기네가 엄청난 사업을 벌이고 있거나 편법적으로 뭔가 운영하는 것들이 많으니까 정치가 예. 필요하고 예. 네. 그 신천지 2인자 고동환 총무하고 지인의 통화 녹취가 있는데 네. 거기에 그 유력 정치인들 이름이 다 튀어나오거든요. 그 잠깐 녹취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아니 그 며칠 전에 그 이희자 회장님 통해서 저는 김무성 씨 만났잖아요. 김무성. 그리고 이제 김무성. 그 이 사람이 네. 본격적으로 이제 일을 하자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 안에 청년들 그런 얘기 많으니까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것저것 하자해서 일단은 대답만 했고 김무성 씨 만났을 때 대구시 보고서를 하나 만들어간 게 있어요. 그거 보고 이 사람이 좀 뿅 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윤땡땡하고도 통화도 하셨더라고요. 실제로. 보니까 뭐 주호영부터 해서 주호영, 권성동. 권성종 뭐 다 이렇게 이분 이거 수산업자 풀리면 사람도 나중에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지난번에 그 사진 속 그거 통해서 얘기를 자세히 들어보니까 또 권성동 그쪽하고 해가지고 진짜 이게 좀 될 뻔한가 봐요. 이분하고 이야기가 진짜 희한한 분이에요 진짜. 아니, 권성동은 통일교회도 이름 나오고 신천지도 이름 나오고 대단해. 권성동 뭐야? 그거는 아마도 신천지든 통일교든 이제 권력을 잡은 쪽하고 손을 빨리 닿아야 되는데 실제로 통일교 입장에서 본다면 박정희 전두환 정권하고는 친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통일부 이제 지부를 활용해서 미국 쪽에 어떤 로비의 길을 터주고 뭐 이런 작업들을 해줬으니까. 네. 근데 갑자기 검사 출신 대통령은 만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검찰한테 수사는 받아봤지만 그러니까 플랫폼이라든가 루트가 별도로 마련을 빨리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적으로 하려면 건진법사를 통했고 공적으로 하려면 친윤 쪽을 통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친윤 세력에서 장제 돌아가신 예, 장 장제원, 의원은 진짜 뭐 이제 일찌감치 좀 밀려났고 그러니까 권성동이 이제 핵심에 있고 당대표도 할 것 같고 하니까 계속 권성동을 물고 늘어지고 또 하나 이번 특검 수사에서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권성동도 강원도가 기반이고 통일교도 그다음에 신천지도 다 강원도에 땅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한번 살펴보긴 해야 되는데 그건 뭐 논외로 치고 그러니까 통일교도는 그쪽이고 신천지도 급한 것이 코로나19 대확산 때 대구에서 자기네가 확산시킨 주범이처럼 돼버렸고 그렇죠. 정부 정부 기관이 신천지를 갖다 들어와서 명단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내놓기 싫어하고 좀 버티다 보니까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지탄을 받았고 그렇죠. 전국에 있는 명단과 사업체가 동시에 다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감시를 받게 되면 이건 뭐 존립의 이제 위태로워지는 문제니까 빨리 이제 줄을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쁘죠. 그런데 그나마 2003년부터 새누리당이죠. 한나라 새누리 하도 이름이 많이 바뀌어서 서청원 의원이 당대표 경선에 나설 때부터 이제 인연이 있으니까 그 당하고 계속 어떻게든 줄을 서청원하고 누가 인연이 있다고요? 신천지에서 청원사랑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신천지에서 청원사랑을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당대표 경선에 당원들을 몰아줘야 되니까 네. 청원사랑이라는 카페를 만들어서 거기에 가입해가지고 그랬어요? 엄청 역사가 깊네. 그러니까 신천지는. 20년 가까이 됐죠. 2003년으로 올라가야 되고요. 제일 많이 얘기되는 게 이제 2007년도 대선 그때 경선에 이제 박근혜, 이명박 이렇게 있을 때 이명박 쪽에 좀 동원이 됐다라고 하는 증언, 문건 그건 이미 다 있으니까. 근데 그때 이제 그 이명박 그 얘기를 했어요. 경선에서 새만금 사업 막 얘기하다가 그걸 국가 사업으로 만들어서 이 우리나라를 뭐 신천지로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그 안에 있던 신천지 신도들을 향한 립 서비스였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 당시에 신천지 신도들이 엄청 많이 동원이 됐었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예전에는 이런 게 별로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집권한 대통령 자체가 우파야. 박정희, 전두환. 군대를 끌고 국민을 갖다 짓밟으면서 정권을 잡았으니까요. 그러니까 별다른 우파적인 행동이 필요가 없는데 민주화가 되고 나니까 예전에는 보수적인 정권이 잡으면 그 대통령한테 하면 잘 보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됐는데 민주화 이후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접근을 해야 되고 검찰은 검찰대로 접근을 해야 되고 로비할 곳이 많아지고 이제 새로 개척을 해 나가야 되는 거죠. 제가 이거 그냥 딱 드는 생각인데 지금 우리는 계속 어쨌든 저쪽에서는 아니라 그러고 뭐 우린 그런 적 없다 만난 적 없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동원된 적 없다. 신천지도 지금 부인하고 있고 뭐 이름이 나오는 사람들도 부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코로나 때 확보한 명단이 있잖아요. 그게 지금 뭐 국가기관이 가지고 있겠죠. 그거랑 2021년도 국힘의 그 경선 때 당원 명단 그거 두 개를 좀 비교해 보면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개인 정보에 관한 거나 상당히 민감해서 아마 서로를 못 내놓죠. 특검에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좀 비교가 될 수 있으면 그거는 현실화 시키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어렵습니다. 그런 게 어렵습니다. 야, 국민의힘이 신천지와의 인연이 엄청 오래됐네. 한나라당 부대변인 출신도 있어요. 신천지에서. 한나라당 부대변인 했어요. 중에서도 상당히 있었고. 부대변인이 대개 한 10몇 명 정도는 되지만 그중에서 가장 윗급이었으니까 상당히 높이 올라갔죠. 아니 그게 그 홍준표 전 시장하고 이만희 총재 사이에 나눈 대화 중에 있잖아요. 아직도 그 사람들이 그때 들어가서 아직도 활동하고 있고 여러 자리 뭐 이렇게 하고 있지라고 하는 대화의 내용이 이제 그런 것들이죠. 어지럽다 대한민국이. 진짜 종교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홍준표 씨가 나중에 막 소름이 돋았다고 하는 게 내가 몸담았던 당이 여기저기서 들어온 이런 세력들한테 나중에 먹힌다고 생각하면 왜냐하면 당 안에서 지들끼리의 결속력이 엄청 강할 테니까 이제 당을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자기들을 위해서 뭔가를 이제 하기 시작하면 이거 우리 당이 뭐가 되겠냐라고 마지막에 이제 홍 시장이 얘기를 하죠. 그러면 그 과거부터 그 신천지는 정치권으로부터 받은 혜택이 뭐 다양하게 많이 있었겠네요. 저는 뭐 이번에는 그 이만희
그 사법 리스크 정도 해소해 준 네네네.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예. 그렇게 역사가 깊으면은 그동안에 뭐 다 그러니까 있었겠네. 사실 이제 신천지 피해자들하고의 역사로 좀 올라가 보면 진짜 신천지의 근간을 흐트러뜨릴 만한 그런 소송전들이 좀 있었어요. 아, 그랬네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아, 다 무마가 됐네요. 네, 뭐 불기소 처분되고 아, 뭐 그랬어요? 말도 안 되는 이유들로 처분이 되는 거니까 제가 뭐 말도 안 되는 이유라고 했을 때 뭐 법적인 판단이 있습니다라고 하지만 반박이 다 가능하거든요. 예. 근데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울 이유들을 가지고 무마가 됐던 적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엄청난 피해자가 양산됐는데 네. 그 피해자들은 전부 다 어떤 신천지가 세운 신학교를 갖다가 다녔다든가 거기에서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6개월, 8개월 동안 교육을 받고 신천지 신도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다들 가출했단 말이죠. 가출한 애들만 해도 한 2만 몇천 명까지 셌었으니까 네. 부모들은 직업을 그만두고 다 애들 찾으러 전국을 헤매고 다니고 이런 걸 눈으로 보면서 이것이 어디에서 시작됐나를 보면 네. 이것에 대한 허가를 내줘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것은 신천지가 문제를 일으키는 근원이 된다. 이런 것들이 판단이 되는데 법원은 문구상으로만 괜찮다고 하고 이거는 뭐 법조항을 어긴 건 아니니까 뭐 이런 식만 처리를 한단 말이죠. 그런 모든 것들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눈 감아주는 경찰 병력이라든가 뭐 이런 검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그러한 사이비 이단 종교들을 키워온 셈이 되는 거죠. 올라가다 중간에 끊긴 사건들이 되게 많습니다. 아, 그래요? 예. 종교는 종교 안에서만 싸워. 뭐 밖으로 갖고 와서 자꾸 귀찮게 하지 마. 이런 식으로 슬금슬금 이제 방관하니까. 예. 계속 그렇게 해 오다가 결국은 결국 이렇게 윤석열로 터진 거구나. 네. 아, 알겠습니다. 오늘은 통일교 그리고 신천지 역사에 대해서 빠져든다, 살펴봤습니다. 아, 진짜 빠져드네. 야, 이거 사람들도 야 끝까지 이걸 보고 계시네. 지금 한 사람도 나가지 않고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네네. 이게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이야기야 이게. 아, 그러니까 지금. 현실이에요, 현실. 아, 만약에 이번에 이런 사태 없이 이걸 다뤘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집중 못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뭐 이건 내일처럼 느껴지진 않을 수 있으니까. 야, 근데 이게 지금 현실 그렇죠. 중에서도 정치인들 다 너무 껴있고. 큰 현실이 돼버려가지고. 이게 이제 신천지도 전 세계 한 50개국 정도에 이제 퍼져 있다고 하고 아, 그래요? 통일교도 뭐 본래 통일교는 국제적인 종교고 어. 한국이 나중이니까 네. 숫자적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크게 한국을 위해서 일하는 종교라고 볼 수 없어요. 종교를 위해서 일하는 종교지. 예. 종교 집단들이 저마다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의 헌정 질서 같은 걸 얼마든지 어지럽힐 수 있다는 걸 이번에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야, 거죠. 근데 그 한국 주요 2단 사이비 계보도 같은 게 계보도? 있네. 예, 아, 한번 재밌네. 보시면 잠깐 보시면 잠깐 아마 띄워줄 수 있어요? 야, 이런 게 이거 있어. 제가 만든 거긴 한데 개보도야 이게. 아, 제가 만든 건데 사실 이게 100% 정확하진 않아요. 그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중간에 이게 처리해야 될 선들이 너무 많아서 엄청나게 어떤 사람이 누가 많습니다. 이렇게 큰 것만 보시는 것 중에 좀 대표적인 건 정명석이 문선명에게서 나왔다라는 거. 정명석 JMS? 네, 그게 통일교 문선명 밑이야? 예. 네, 문선명 쪽에서 그러니까 활동했어요. 문선명의 사업 중에 대북 사업이 있고 기업이 있고 근데 반공 사업이 있어요. 그 반공 사업이 혹시 그 옛날에 차에다가 큰 확성기 달고 다니면서 세일 승공연합 이렇게 맨날 방송하던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죠. 지하철에서 모르겠어요. 막 요한계시록 책 나눠주고 그런 건 있죠. 거기에 강사였던 게 정명석입니다. 통일교 산하 반공 사업에서 강사를 했던 게 정명석인데 이제 독립해 나와가지고 금산에다가 왕국을 건설하고 전 세계적인 인물이 됐죠. 정명석은 진짜 이 토 나오거든요. 저 최악이잖아요. 야, 문선명 밑에서 나왔어. 아니 근데 지금 문선명 오른쪽, 네. 왼쪽 박태선. 네. 요게 이제 갈라졌던 그 핵심적 인물이 한 명 있네. 고위에 김백문. 김백문? 예, 김백문. 김백문이가 아주 요주의 인물이네. 왜냐하면 기독교라는 것이 한국에 들어왔는데 정식 신학교를 통해서 신학교육을 받은 목사님들과 교회는 별도로 치고 자기들끼리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해갖고 이단 사이비와 한 그 사람들의 이런저런 경험들과 담론들을 통합해서 책으로 묶은 게 김백문이에요. 김백문. 김백문은 여기 내자동, 그다음에 저쪽에 흑석동, 그다음에 영등포 쪽에서 활동을 하면서 문선명하고 같은 교회를 좀 다닌 적이 있어요. 둘이 친해요. 나이도 한 서너 살 차밖에 안 나고. 김백문 밑에서 문선명이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와, 김백문이가 좀 진짜 핵심 간단하게 인물이네. 설명드리면 제일 위에 있는 이순화 최초, 그다음에 김성도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나라 이단 사이비 교리의 효시, 예.
김백문은 집대성, 대영화의 시작은 박태선, 문선명. 그리고 그 모두의 아류가 지금 나오는 사람. 통일교 문선명의 한학자 지금 총재 아닙니까? 그 총재의 어머니가 저 위에 있는 김성도 여사의 신복이죠. 예. 그러니까 그쪽이 처갓집이 그쪽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얽혀 있는 거야 하는데 생각해보면 간단한 거예요. 대한민국의 기독교 인구는 한반도에 2%밖에 안 됐어요. 전국에. 2% 중에서 정식 신학 교육을 받고 제대로 된 교회를 다니는 사람 빼고 나머지 사람들은 가면 그 사람이 맨 그 사람인 거예요. 여기가 인기 있다고 해서 우르르 몰려갔다 그래요? 저기가 인기 있다고 몰려가고 하다 보면 그러니까 얽히는 거죠. 저렇게. 야 김백문이 집대성. 예, 그 사람은 학자로서는 상당히 뛰어난 뛰어난 학자예요. 예,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묶어가지고 집대성에서. 책임을 집대성해서 나머지는 다 그거 보고 뺏긴 겁니다. 김백문이. 김백문이. 그래서 우리나라 그런 단체들의 교리가 다 비슷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예. 네. 이 김백문이가 사입의 그 브레인이네. 브레인이야. 자기는 그래도 학구적으로 열심히 일을 한 거죠. 브레인이라고 김백문. 백문. 그 김백문 분파는 지금까지 뭐 유지되고 있는 게 크게 많지 않은가 보군요. 아니 박태선이나 문선명들이 다 그런 그 분파들로 분파죠. 봐야 되는 아, 거죠. 그렇게 보는 네네. 거예요. 결국은 다 그 그러니까. 분파라고 봐야지. 네. 김백문이가 그 남 좋은 일을 시켰네. 김백문은 일단 맨 처음에는 자기가 문선명을 가르쳤는데 사람들이 문선명 설교를 또 좋아하고 자꾸 몰리니까 나중에 나도 하겠다고 나섰는데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재밌네. 이쪽으로 머리 썼으면 머리 좋으니까. 여기서 썼으면 지금 주스 팔고 있지 않을 머리 좋고 텐데. 말도 잘하니까 지금. 농담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통일교와 신천지에 대한 역사를 쭉 한번 훑어봤습니다. 자,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변상욱 대기자님, 조미듬 목사님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